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국책연구원이죠. 통일연구원. 거기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북한에 백기투항해야 된다 라는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 기가 차는 현실. 그런데 이 통일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내기까지 통일연구원만 이랬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이 백기투항에 대한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딘가에서 지령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대해서 명백한 이중기준 이라며 맹비난을 했는데요.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이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10월 3일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과 빈번한 공격용 무기 시험들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도 우리의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유엔 활동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대한 부정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번에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린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와 판단에 치중하며 이중잣대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드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겠는가는 스스로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담화를 했는데, 지네들은 그냥 전술적인 무기, 아주 정상적인 무기 쐈는데 남조선은 SLBM 쏘고 탄도미사일 쏘고 해도 가만히 있더니 왜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뭐 안보리 소집한다고 난리냐. 이거 니들 그거 시한폭탄 건드리는 거야. 우리 폭탄 확 터뜨려 버린다 라는 협박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 우리도 SLBM 쏘고 우리도 뭐 탄도미사일 쏘고 뭐 이러니까 북한도 그런 단거리 미사일 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국제사회가 하면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핵개발 안 했죠. 우리는 핵개발 하다가 걸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 6번이나 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어떠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들어간 미사일 발사체 안 된다 라고 유엔 안보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기술이 들어갔다면 그게 뭐 위성 발사체든 뭐든 무조건 안 된다. 왜? 그거 가지고 ICBM 이런 거 탄도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다 개발할 수 있으니까 핵무기 투발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지. 지들이 핵실험만 안 했으면 탄도미사일 쏘든지 SLBM 쏘든지 그건 그야말로 자위권인데 그 이야기는 쏙 빠졌죠. 자,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를 협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남한을 겨냥한 명백한 이런 도발 행위인데 이게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냐? 아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슨 북침하려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송영무가 그리고 뒤에 문재인과 같이 평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 보이면서 2018년 9월 19일 9.19 군사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 2018년 9월 19일 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서로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 금지한다 라고 여기다가 도장 꽉 찍어 놓고 북한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2021년 올해 들어서만도 3월에 순항미사일 쏘았고요. 또 KN-23 북한판 익스칸데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쏘았죠. 또 9월 달에 들어와서 또 순항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쏘았죠. 그리고 열차 발사식 미사일, 또 이게 이제 열차에서 KN-23을 쏘는 거죠.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로켓에다가 또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붙여가지고 쏘았죠.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쏘았죠. 9월 달에만 4번의 미사일을 쏘았어요. 아니 서로에게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걸 미국을 향해서 쏘든지 하면은 9.19 군사합의가 맞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사거리를 보면 명백하게 100%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일본 이게 아니고 오로지 전부 100% 대한민국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거리,
무기를 이만큼이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 도발을 했는데 이게 도발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계획적이고 자유적 조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정찰기 다 뒤로 빼고 사격 훈련 저기서 안 하고 이런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조치들을 이자들이 해 나갔었죠. 그런데 이 남한 타격용 미사일 전력에 올인하는 북한인데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 군사 건설국을 중심으로 신병 모집 사업을 진행했다. 올 가을 초모, 즉 징집은 전략군 군사 건설국 위주로 이루어져 지난달 26일 완료되었으며 각 도의 군사동원부 대열 참모들이 책임진 부대 인솔까지 마쳤다. 북한 징집은 4, 5월 봄과 8, 9월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징집 비중은 전략군 40%, 군사건설국 35%, 각종 기타 육해공군 25%였고 남자 80%, 여성 20%로 진행되었다. 정말 놀라운 통계인데요. 북한군이 120만 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2만 정도는 그냥 뭐 아주 단순한 숫자로 1년에 한 12만 정도는 징집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봄, 가을 두 차례 나누어서 징집하는데 봄 거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왔고 가을 즉 8, 9월에 징집한 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그러면 가을에 뭐 한 6만 명 징집했지 않겠습니까? 그 6만 명 중에서 40%가 전략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만 명 중에서 40%, 2만 4천 명이 전략군이다. 이 말은 뭐냐? 그동안 북한은 전략군이 한 1만 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21년 하반기만 해도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전략군에다 추가로 더 줬으면 기존에 다른 데서 이렇게 차출한 그런 차출병들 그리고 올 상반기 뭐 다 합하면 이미 전략군이 5만 명 이상의 그런 군대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전략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병을 몰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대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병력과 전력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북한이 쏘고 있는 이 전략군이 쏘고 있는 이런 무기들 전부 대한민국만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이런 무기들인데 거기다가 얼마나 그 자산들이 많으면 이렇게 모집, 징집 인원의 40%를 저 미사일 쏘는 부대에 밀어줘야 될 정도로 저 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냐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급속도로 확장되는 미사일 전력인데요.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미연합군 그리고 우리 군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북한군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한 100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100개만 딱 보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100개만 딱 타격해버리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다 그냥 제로가 되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게 한미연합군의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북한은 이런 기존의 차량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궤도식, 기차식, 그리고 다양한 차량형, 그리고 다양한 궤도형, 그리고 쌀로형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방식, 형식, 자산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화시키면서 다종화 그리고 숫자를 엄청나게 확장해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연합 자산이 100개만 딱 보고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전 초기에 한 방에 압도적인 양의 미사일을 대한민국 전역에 쏟아붓는 것이죠. 이제는 서울 불바다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불바다예요. 그걸 이제 기습 그리고 강압이라고 하는데 이 기습과 강압은 중국군이 만든 거예요. 그냥 이 용어를 중국군이 미국의 효과 기반 작전을 참고해서 수립한 군사 전략으로 개전 초기에 화력 집중을 통해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최단기간 내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는 전쟁 수행 방법론입니다. 전쟁 개시 결심 직후에 대량의 미사일을 투사하고 대규모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화력 집중을 중시하는 방법인데요. 기습은 일단 미사일을 대량으로 쏘아서 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폭격을 하는 강압 전술, 이게 기습 강압인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공권 장악하고 때리고 해서 쫙 때려놓고 걸프전 때 들어가고, 이라크전 때 쫙 미사일로 때려놓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 기반 작전. 그리고 그걸 중국은 기습과 강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겠다 이겁니다. 즉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를 제거하는 것인데, 전쟁 수행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 헤드를 제거하든지, 또 헤드를 제거함과 동시에 민심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정론을 일으키든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이 적의 중심부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크라우제비츠 시대에는 적의 중심부를 치려고 하면은 기동전, 즉 탱크나 이런 걸 가지고 순식간에 밀고 들어가서 기동전에서 빨리 적의 수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은 물론 뭐 한참 지나서지만 독일은 탱크를 가지고 벨기에를 돌파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돌파했던 뭐 그런 게 바로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기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사일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미사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확장하는 이 전력은 전부 대한민국 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기습하겠다, 대한민국 불바다 만들겠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안심해서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런 미사일 만들고 저런 발사체 만들고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많은 돈이 드는데, 도대체 저 돈들이 어디 나왔을까? 저는 저거 중국에서 지원받지 않았을까라는 그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왜냐? 6월 29일 날 과거 데일리 NK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이건 중국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는 기사예요.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입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전략의 일부다 라며, 특히 미국이 중국 지역을 공격할 경우에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방어를 막고 대응 타격까지 해야 한다 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래서 과거에는 전술 단계, 그리고 작전, 그리고 전략 단계, 이런 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부대들을 남에서 북으로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남한을 때리는 이런 배치를 해놨었는데, 이제는 6월부로 이것을 동서로 잘라가지고 동은 공격, 서는 방어,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 북한의 적이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북으로 쪼개서 공격부대, 방어부대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한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그동안 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동서로 쪼개서 동은 공격, 서는 방어,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그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그 미국의 중국 공격을 방어해주는, 그리고 대응 반격까지, 대응 타격까지 하는 이런 임무를 병행해야 된다. 이 말은 중국을 도와 미국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인데, 이런 말을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할 정도면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뒷돈을 받았을까, 지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갈 길을 정한 북한입니다. 미국 제안 무시하면 마이웨이하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계속 북한에게 협상하자, 테이블로 나오라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월 1일 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는 모든 범위에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조척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중국하고 이미 합의되어 있다. 니들 살 거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미국 쟤들하고 이제 하지 마라. 우리하고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방파제죠. 북한 방파제 사라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또 특히나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산 석탄 작년 10월부터 금지하고 나서 지금 석탄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또 석탄이 또 있죠. 그래서 발전용 석탄인 유연탄 함경북도 지역에 매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석탄을 4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은 중국하고 석탄류에 대한 이 수출을 연간 한 1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이 4억 달러까지만 제한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은 한 7억 달러치를 수입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이 뻔뻔한 자들이 어딘가에서 숨어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특히나 호주산 석탄이 수입이 안 되면서 북한하고 가까운 동북 삼성 지역이 블랙아웃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의 발전용 석탄인 유연탄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가로 많은 돈이나 지원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과 밀을 하고 있는데 굳이 레짐 체인지 가능성이 있는 미국하고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 수뇌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멍난 제재 속에 남조선 불바다 지금 구상은 다 해놨죠. 그런데 황당한 이 대한민국의 반응입니다. 통일부 장관, 대통령, 외교부 장관이 10월 1일 국군의 날 같은 날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은 것처럼. 정말 놀랄 노짜인데요. 자,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유럽 순방 나서서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세계 5위 발판될 것이다. 경제 세계 5위 발판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 당신네들 우리 종전선언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독일에서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10위, 11위 하는 이 경제 이걸 종전선언하면 5위 된다고요? 종전선언하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죠. 그럼 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안보 리스크 올라가죠. 누가 이게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이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상대적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최고 존엄님의 심기를 불편치 않게 만들어주는, 여기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 5위가 아니라 세계 경제 100위를 지금으로부터 10배로 더 못 살게 만드는 이것으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인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은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종전선언은 평화의 첫 단계다. 미국이 북한이 지금 핵실험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모든 것은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에 대한 신뢰 바탕. 나는 당신들도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 종전선언 하자. 세계 종전선언을 제안한다. 아니 어떻게 같은 날 똑같이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또 각기 다른 대상을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혹시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았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고 수뇌부가 저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 밑에서 월급 받고 사는 자들 또는 뭔가 이 멋진 페이퍼 하나 적어가지고 얘 좀 괜찮네. 얘 좀 픽업시켜줘. 라고 눈에 들고 싶어하는 자들 있죠. 그 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통일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했어요.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소 아닙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안보 딜레마. 이야,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이거 깜짝 놀랍니다. 보겠습니다. 정부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북한에 제안해야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단절했고 종전선언 제안에도 끝없는 군비 경쟁이 우려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정말 논리를 짜죠. 자, 북한이 요구하는 거 정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 다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자, 이거 우리 다 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를 북한에게 할지 말지를 우리 물어보고 해야 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우리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북한에게 허락받고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통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더 밑에 더 가관입니다. 남측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등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남북 합의 내용을 우선 실천하는 것도 방안이다.
남북 합의 가운데 남한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남북 합의 이행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반응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3년 전 남북이 평화 국면에 들어섰던 것처럼 선제적인 양보와 협력 제안을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놀랄 노릇 아닙니까? 북한이 호응이 없더라도 저들은 저렇게 지금처럼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무장을 해제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나 훈련 안 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이런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혹시 북한이 그래도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선언에서 북한은 그걸 안 지켜도 우리 남한 단독으로 우리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이게 통일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 여기 연구원장 차관급입니다. 여기에 연구원들 중에서 눈에 들면 너 차관해, 장관해 시켜주는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눈에 들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이겠죠. 자, 임기 말에 정말 또렷해지고 있는 이적 정체성입니다. 이적. 적을 이렇게 하는 이적. 그들이 재집권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말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문재인보다 더 센 거, 더 이게 순한 맛, 여기 매운맛. 이거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냥 들어서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로 모아지면, 후보가 하나로 모아지면 정말 반드시 뭉쳐야 됩니다.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과거가 어떻고 저떻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최소한 이들만 아니면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자세로 뭉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